이렇게 그 뇌의 기능적 이상이 생기면요,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뇌관에서는 이 감각을 왜곡시키고요, 때로는 너무 크게, 때로는 너무 작게, 그리고 이 변형기에서는 감정이 망가집니다.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수면, 잠자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는 뇌의 기질적인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뇌의 기능적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전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생명체는 일단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꿀꺽꿀꺽. 그래서 가장 먼저 소화기가 발달을 합니다. 이 소화기의 그 장의 신경이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 척추 있는 신경 있죠. 척수신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척수신경계 끝에서 신경절이 뭉치면서 여기서부터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뇌가 뇌간, 그리고 변연계, 대뇌의 순서로 진화했습니다. 뇌간은 우리가 감각의 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변연계는 감정의 뇌, 대뇌는 이성의 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 인지, 지능 다 대뇌죠. 네. 그리고 그 진화의 순서대로 소화기부터 자폐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뇌의 기능적인 이상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는요, 신경 전달 물질 아시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그것의 균형이 깨져버린 게 기능적인 이상입니다. 이 자폐를 포함한 여러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카테코라민, 두 번째 세로토닌, 마지막으로 가바입니다. 이 중에서 카테코라민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지? 네. 이거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묶어서 카테코라민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걸 앞으로는 간단하게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마치 빨간색과 노란색처럼 우리의 뇌를 흥분시킵니다. 반면에 가바는 파란색처럼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 흥분시키는 물질은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크게 확대해요. 그리고 안정시키는 물질은 사람이 그 감각을 작게 축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프린트를 할 때 그림을 인쇄한다고 했을 때 이 프린터의 잉크가 빨간색은 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 상태에서 그림을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랑 전혀 다른 색상, 느낌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깨지는 우리 아이들은 모든 감각이 일반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감각이 틀어지면요, 이어서 감정이 틀어지고요, 결국에는 지능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하면요, 도파민은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뭔가 동기부여도 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과하면, 지나치면 환각이나 환청을 일으킬 수 있죠. 조현병이 그런 병이죠. 그리고 이게 아드레날린으로 쉽게 변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싸우고 싶어요. 화를 내요. 그 호르몬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도 적당하면 우울증을 줄여주고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로토닌. 하지만 이게 과하면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질병이 됩니다. 그게 세로토닌 증후군이에요. 제가 세로토닌을 공부하다가 참 흥미로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은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과하면 참 무서운 작용을 하는 전달물질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가끔 막 공포의 메뚜기 떼,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막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막 위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는 순했던 메뚜기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세로토닌 수치가 3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행동으로 변한 겁니다. 실제로도요, 세로토닌이 아이의 그 충동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쳤을 때. 세 번째, 그리고 이 가바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불안함을 해소하지만 과하면 감각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균형의 문제를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음은 에너지의 흐름이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약간 내향적인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 강하죠. 양은 에너지의 흐름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인 성질이 있고, 그래서 흥분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도파민과 어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경우는 양적 자폐증이라고 하고요. 안정시키는 가바 수치가 높은 경우는 음적 자폐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양적인 자폐증 아이들은 상당히 동적이죠. 그래서 막 소리도 잘 지르고 폭력성도 좀 있고요.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음적인 자폐증 아이들은 일단 말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정적이죠. 계속 자기 세계에 이렇게 다 갇혀있는 아이들. 이게 음적인 자폐증 아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양적인지 음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활 패턴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이거를 알려면은 기능의학에서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변 유기산 검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의 많은 데이터들을, 중요한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이 소변 유기산 검사를 좀 자세하게 한번 통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 항목 중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다음에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뇌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기면요,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뇌관에서는 이 감각을 왜곡시키고요, 때로는 너무 크게, 때로는 너무 작게, 그리고 이 변형기에서는 감정이 망가집니다.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수면, 잠자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오히려 수면 장애가 먼저 오고 나중에 감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 윤성이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아주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리고 너무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폭력성이 심각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찾으면서 잠도 잘 자고 지금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가끔 성질은 부리는데 더 이상 예전처럼 막 때리거나 머리카락 잡아 뜯는 이런 행동들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가끔 좀 소리는 좀 지르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걸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기능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배가 고픈데 이 상태에서 기능의학적으로는 영양제를 먹잖아요. 이거는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니까 물고기 줄게. 그리고 현대의학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달라요. 뭐 일식 오마카세 같은 아주 화려하고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가 강력합니다. 반면에 한약은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유태인의 어떤 교육을 비교를 들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한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가바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게 부족하면은 불안해져요. 이런 경우 기능학에서는 가바 영양제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영양제는 그 뇌나 척수신경계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에 비해 현대의학에서는 가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복용 즉시 효과를 보여줘요. 강력하게. 하지만 의존성이 좀 생기고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약은 몸이 스스로 가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좀 느려요. 속도가 느리지만 건강에 더 좋고 무엇보다 의존성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게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어요. 어떠한 약이 있고 뭐 복용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원리가 뭐고 어떤 걸 먼저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적인 자폐에는 안정시키는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 아이에게 흥분시키는 약을 먹이면요 독이 돼요. 흥분했는데 더 흥분시켜 버리니까. 음적인 자폐는 반대겠죠. 음적인 자폐에게는 약간 흥분시키는 약을 먹는 게 좋겠죠. 제가 왜 미리 얘기하냐면요. 최근에 인지 기능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그냥 무조건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에 좋은 영양제는요, 뇌세포를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보통 콜린 계열, 뭐 시티콜린, 레시틴, 뭐 포스파티딜콜린, 알파 GPC, 또 그다음에 세린 계열. 이거는 콜린 계열보다는 좀 약하지만 덜하지만은 이것도 흥분을 좀 시킵니다. L세린 그리고 포스파디딜세린, 그다음에 뭐 세인트 존스워트, 뭐 타이로신, 트립토판 등이고요. 반대로 안정시키는 영양제는 태아닌, 가바, 타우린, 글리신 등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걸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지나 언어는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처음부터 인지에 해당하는 약을 먹이는 건 좀 우선순위가 좀 아닙니다. 먼저 소화기를 바로 잡는 약부터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많은 약을 먹게 되면요, 아이의 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로만 먹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먹이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윤성이 치료할 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치료하고 싶은 거, 빨리 애가 똑똑해지고 말을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들을 막 12가지를 한 번에 먹이고 거기다 한약까지 먹였습니다. 물론 좀 좋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경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다행히 뭐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뭐 끄트머리까지 가 있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영양제를 좀 줄이고 한약도 복용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 뒤로는 괜찮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기능적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나눠가지고 입체적으로 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아이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따라서 음적인 자폐증과 양적인 자폐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뭐 정적이다, 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불균형을 바로 잡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먹어 좋다고 그것을 무조건 먹이지 마시고 아이에 맞게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각각의 단계,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소화기, 척수신경계, 뇌간, 변연계, 대뇌 이 각각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상태를 파악하고요, 아이에 맞게 치료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화기 단계부터 시작할 거고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영양제, 한약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